나는 어떻게 엄마와 화해를 했는가? 2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의 정신 건강의 표식이자 예측 변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의 주로 피해자이며 나쁜 결론은 남 탓이라고 하는 환자들은 보통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계속 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기에 바빠서 자신의 회복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다. 이거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 서사는 보통 우리가 자신을 특정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로 보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나 사례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경향을 말한다. 정말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사가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치료가 진행되기 어렵다. 좋은 심리치료는 사람들이 치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이끈다. 자전적인 서사가 강이라면 심리치료는 강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길로 바꾸는 수단이다. 치유적인 이야기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근사치나 진실을 찾고 발견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통찰하고 이해할 기회가 되고 이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앞서 암시한 것처럼 최근의 심리치료 관행은 높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의료인들은 공감의 관행에서 너무 얽매여 버린 나머지 책임 없는 공감이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근시안적인 시도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만다. 치료자와 환자 속 남는다면 그 환자는 계속 희생만 당하게 된다. 치료자의 도움으로 환자가 사건 자체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반응에 책임감을 갖는다면 환자는 자기 인생을 끌고 나갈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AA 철학과 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타고난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책임감을 갖는다이다. 이 문구는 모임의 팸플릿에 종종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AA는 책임감과 더불어서 엄격한 솔직함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동시에 역할을 한다. AA의 12단계 중에서 네 번째는 회원들에게 면밀하고 과감한 도덕성 목록 작성을 요구한다. 그 안에서 개개인은 자기 성격의 단점을 고려하고 그 단점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제5단계는 고백 단계다. 여기서 AA 회원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자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한다. 이 간단하고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법은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나는 30대 때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 내가 책 초판에 페도라를 즐겨 쓴다고 언급했던 나의 심리치료 지도 교수이자 스승은 내게 AA의 12단계를 활용해서 엄마를 향한 분노를 없애보라고 권유했다. 내가 심사숙고하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뇌 분노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전에도 수년 동안 엄마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바른 어머니 상이 아니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분노는 커지기만 했던 것 같아. 너의 지도교수는 내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주었다. 자기 노출을 실천한 것이다. 자신의 알코올 중독에서 수십 년 동안 회복기를 거쳤고 AA와 12단계가 자신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내 문제가 중독 자체는 아니지만 그는 12단계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와 함께 12단계를 밟아나갔다. 그 경험은 정말로 극적이었는데 특히 4, 5단계에서 그랬다. 생전 처음으로 나는 엄마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여긴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내가 원인 제공자를 있었다는 점을 직시했다. 어린 시절에는 내 책임은 적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 사건보다 최근 사례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내가 엄마와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봐도 나는 힘없는 피해자 같았다. 그러나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다른 그림이 펼쳐졌다. 다른 형제 자매나 손주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 내가 사는 집으로 나를 보러 오거나
내 남편이나 아이들과 친해지기를 꺼리는 엄마의 태도에만 집착했다. 그녀가 무능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나의 인식, 그리고 그녀가 나를 다른 누군가이기를 더 다정하고 더 고분고분하며 더 겸손하고 고집이 덜하며 더 재미있는 누군가이기를 바란다는 내 느낌이 나를 화나게 했다. 다음으로 나의 성격적인 단점과 그 단점들이 엄마와 나와의 껄끄러운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이 위에 적어보았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진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스 킬로스의 말처럼 우리는 고통받아야 한다. 진실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를 보고 그런 모습들을 짐작하는 이는 별로 없겠지만 사실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렵다.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엄격한 스케줄, 예측 가능한 루틴을 따르고 할 일을 목록을 맹목적으로 고수한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의지와 목표로 따르도록 강요한다. 모성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더욱 엄격하게 굴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나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도 즐거울 리가 없었다. 나는 집안을 쥐잡듯이 돌봤고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몹시 불안해했다. 그리고 악착같이 일을 하다 보니 나 자신, 친구들, 가족 혹은 여기에 쓸 시간이 거의 없었다. 엄마가 현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바란다고 내가 분개한 일에 대해 말하자면 나도 그녀에게 똑같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충격적일 만큼 명확히 깨달았다. 나는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테레사 수녀자는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서 내 남편과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살펴 주기를 바랐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라면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엄마가 살기를 바랐다. 정신부수가 돈을 위니컷은 1960년대에 거짓 자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위니컷에 따르면 거짓 자기는 참기 힘든 외적 요구와 스트레스 요인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페르소나다. 위니컷은 거짓 자기를 만들면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그곳이 없는 셈이다. 소셜미디어는 거짓 자아가 넘쳐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 자기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했고 우리 삶을 현실과 동떨어진 서서로 관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토온이라는 내 20대 환자는 온라인 상에서 매일 아침 해돋이를 맞이하러 달리기를 했고 건설적이고 야심 가득한 예술적인 시도에 매진했으며 많은 수상 기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침대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외설물을 충동적으로 봤으며 일자리를 찾는 데 힘들어했다. 고립된 채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그의 실제 일상생활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생활이 기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릇된 이미지만큼이나 거짓된 소외감과 비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의학자들은 이 느낌을 현실감 소실과 이인증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무서운 증상이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거짓 자아의 해결책은 진정한 자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솔직함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우리를 자신의 존재에 붙들어 놓고 세상의 현실을 느끼게 한다. 또한 온갖 거짓말을 고집하는 데 필요한 인지 부활을 줄이고 매 순간을 더 진심으로 살도록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가 더 이상 골머리를 숙여가며 거짓말을 내세우지 않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열린 태도로 대할 수가 있다. 정신의학자 마크 앱스타인은 지속의 존재에서 진정성을 탐구하며 이렇게 썼다. 내 주변 환경을 신경 쓰는데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니 활기가 생기고 균형이 잡혔으며 실제 세상의 자연성과 나만의 타고난 본성에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솔직함은 전염이 된다. 2013년 마리아는 음주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 법적 제한 수치의 4배나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때문에 응급실을 자주 찾았다. 보호자 역할은 그녀의 남편인 디에고가 주로 했다.
그러나 디에고 또한 음식 중독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는 키 155cm에 몸무게가 152kg이 넘었다. 마리아가 음주를 멈추고 나서야 디에고도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마음먹었다. 마리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디에고가 말했다. 제 생활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술을 마실 때 저도 엄청 먹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리아가 술을 끊고 나서야 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마리아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니 저도 그대로 남아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비트를 장만했어요. 헬스클럽도 가기 시작했죠. 칼로리 측정도 시작했는데 그렇게 칼로리를 재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 수 있었죠. 식이요법과 간헐적 단식도 시작했어요. 밤늦게나 운동 전 아침에 먹는 것도 삼갔고요. 달리기도 하고 웨이트도 했어요. 배고프다는 신호는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몸무게는 88kg이 됐어요. 혈압도 아주 오랜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죠. 어, 임상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중독에서 회복하면 이에 따른 구성원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남편의 술을 끊으니까 부인도 외도를 멈춘 경우에 부모가 대마를 그만 피우니까 자녀도 똑같이 그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1928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마시멜로 실험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실험은 3세에서 6세 나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효과를 찾는 능력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접시 위에 놓인 마시멜로와 함께 빈병에 남겨졌는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버티면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잠깐만 기다리면 2개를 줄게. 마시멜로. 마리아의 회복이 디에고에게 음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향을 미친 이유는 혹은 어른들이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어린이들이 충동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여유 대결핍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여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거짓말은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 세상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상황이 괜찮을 거라는 확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유 있는 사고방식이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킬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세상은 질서 있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안전한 것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 된다. 우리는 경쟁적인 생존 모드로 들어가 장기간의 이득보다도 당장의 이득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결핍의 사고방식이다. 신경과학자 워런 비클과 그의 동료들은 참가자들에게 각각 여유 있는 상태와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읽게 하고 이 경험이 금전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유 있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다. 당신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고 싶어 했던 지역으로 이사를 갈 기회를 얻을 것이고 아니면 지낼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회사는 이사 비용으로 쓰도록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남은 돈은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수입은 이전보다 100% 이상 더 받을 것입니다. 결핍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다. 당신은 직장에서 막 해고됐습니다. 이제 당신이 싫어하는 지역에서 사는 친척의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그곳으로 이사할 때 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업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아무런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결핍의 이야기를 읽은 참가자들은 먼 미래의 이득보다는 당장의 보상을 선택했다. 반면에 여유 있는 이야기를 읽은 참가자들은 미래 보상을 자진해서 선택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즉각적인 이득에 더 끌리고 그런 보상이 어느 정도 먼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은 여기에 있다. 왜 수많은 이들이 부유한 국가에서 풍요로운 물질과 자원과 함께 살면서도 결핍의 마음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는 걸까? 앞서 확인한 것처럼 너무 많은 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파민 과부하는 보상을 미루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소셜미디어의 과정과 탈진실의 정치는 우리의 결핍감을 키운다. 그 결과 우리는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빈곤함을 느낀다. 여유 속에서 결핍의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것처럼 결핍 속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심리적인 여유는 물질 세계 너머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우리 바깥에 무언가를 믿거나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자세,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비록 가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우선 제 역할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드레이크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일하는 병원의 전문복지위원회에서 내가 평가를 요청했던 내과 의사였다. 당신한테 의사 일을 하는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정신질환은 없는지, 당신이 자기 일을 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평가를 넘어서 저를 하나의 선원으로 봐줬으면 해요. 더 넓은 정신건강치료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넓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은 음주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 Do I.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0.1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면 위법이다. 네, 10년도 더 전에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에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저를 지금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보통 DUI 직후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거든요. 저는 여기 교수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신청서에 DUI 기록을 적었고요. 위반 뒤에서 위반한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 과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07년 드레이크는 의대 1학년 첫 학기를 다니고 있었다.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북동쪽으로 향했다. 태평양 연안의 햇볕이 쨍쨍한 초원은 가을의 장관 속에 화려하게 펼쳐진 뉴 잉글랜드의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날씨만큼이나 자유로운 학부 시절을 보낸 후에 야의학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전공은 사실상 서핑이었고 캠퍼스 뒤편의 숲속에서 형편없는 시를 쓰며 시간을 보내었다. 의대에서의 빡빡한 첫 시험이 끝나자 의대 동기 몇 명이 시골에 있는 자택에서 파티를 벌였다. 한 친구가 운전을 할 계획이었지만은 막판에 그 친구의 차에 문제가 생기면서 드레이크가 운전대를 잡았다. 9월의 여름다운 초가을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집은 시골길 아래쪽에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죠. 파티는 드레이크의 기도보다도 더 재미있게 돌아갔다. 의대에 입학한 후에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드레이크와 친구는 시골길에 들어서자 길 한쪽에 대기 중인 경찰차를 발견했다. 경찰을 그들 뒤에서 붙어서 그들만 계속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차로에 다다랐다. 전선 하나에 매달린 신호등이 바람이 휘날리며 비틀댔다. 제 쪽으로 노란불, 반대쪽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호등이 그렇게 흔들리니 판단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제 뒤에 경찰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고요. 그렇게 교차로를 천천히 지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란불일 때 지나간 게 맞다고 판단하고는 계속 갔죠. 그러다가 교차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저의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깜빡이 켜는 걸 까먹고 말았죠. 바로 그때 경찰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경찰은 드레이크 나이 딸이었어요. 신입인 것 같았어요. 저를 멈춰 세우는 게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드레이크를 길가로 나오게 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측정기를 불게 했다. 0.10% 법정 한도를 살짝 넘는 수치였다. 경관은 드레이크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드레이크는 다령의 서류를 작성했고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되었다. 경찰서에 누군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처럼 같이 자랐던 한 친구가 응급진료 쪽에서 레지던트로 있다가 DUI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던 친구였죠. 우리과 대표였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찌되든 간에 DUI 기록이 나오면 안 돼. 의사로서는 더 그렇고 지금 바로 변호사를 구해 그 사람이 그걸 지중부주의라고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줄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드레이크는 지역 변호사를 구했고 학자금 대출에서 매년 $5,000를 성금으로 지불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곧 재판일을 배정받을 것입니다.
잘 차려입으세요. 보기 좋아야 합니다. 판사가 당신을 증인석에 세워서 변론을 요청할 텐데 결백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돼요. 그 한마디 결백합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공판 당일 드레이크는 들은 여의도로 격식을 갖춰 입었다. 법원 청사는 집에서 몇 블록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네바다에 살던 사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18세 소녀가 몰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사고 직전에 바에서 사촌을 봤던 사람들은 그가 죽고 싶은 것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청사에서 내 또래 남자애들을 여럿 봤어요. 그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만큼의 특권이 없어 보였죠. 너처럼 변호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없겠다 싶었죠. 저 자신이 조금 추잡하게 느껴졌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차례를 기다린 동안에 드레이크는 변호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계획을 머릿속에 계속 복귀했다. 판사가 당신에게 증인석에 세워서 변론을 요청할 텐데 결백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돼요. 그 한마디 결백합니다. 판사는 드레이크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드레이크는 판사석 바로 밑 오른쪽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약속을 했다. 그는 법정 안의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판사를 바라봤다. 판사는 그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드레이크는 자기가 할 얘기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 그 한마디 결백합니다. 그 말이 거의 입술까지 왔다.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5살 때의 일이 생각났다. 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더니 점심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 점심 먹었어요. 옆집에 사는 마이클레 갔더니 걔가 저한테 핫도그 줬어요. 그런데 저는 마이클레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클과 저는 친구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마이클에게 물으셨죠. 내가 드레이크한테 핫도그 줬니?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저를 앉히시더니 거짓말은 항상 안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 순간이 저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결백합니다라고 말을 할 계획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언대에 서기 전에 다른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판사의 질문을 받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를 못했죠. 저는 제가 유죄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니까요. 유죄입니다. 드레이크가 말했다. 판사는 그날 아침 처음 잠에서 깬 것처럼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가늘게 뜬 눈으로 드레이크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종 답변이 확실합니까? 그 결과는 알고 있나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고개를 돌리면서 나를 바라본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드레이크가 말했다. 판사가 그걸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건지 아주 잠깐 의아했고요. 그러고는 판사한테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이후 드레이크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정말 놀라더라고요. 드레이크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솔직함을 존중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없는데 $5,000 돌려줄게요. 변호사는 그 말을 지켰다. 전액 환불. 이듬해 드레이크는 DUI 의무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은 먼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 운전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야 했고 그렇게 하면 한월에 몇 시간 걸릴 수 있었다. 의무적인 모임에서는 평소에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과 빙 둘러 앉았다. 어디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지요. 그가 기억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의 DUI 기록이 있는 나이든 백인 남성이었다. 벌금 $1,000를 내고 오랫동안의 DUI 의무 교육을 받은 후에 드레이크는 다시 운전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의대 공부를 마치고 레지던트에게 지원했다. 모든 레지던트 지원서에 DUI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록했다. 의사 면허를 신청할 때도 똑같이 했다. 전공시험 자격증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레지던트 자리를 얻었을 때 버몬트에서 받은 DUI 교육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종일 일하다가 밤이 되면 버스를 타고 DUI 교육에 참석하려고 병원을 급히 빠져나가야 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벌금을 내야 했죠.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나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대로 말한 게 좋아요. 부모님은 모두 제가 크는 동안에 음주 문제를 겪으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시고요. 한 번에 몇 주 동안 술을 안 드실 수 있는데 술을 드시기만 하면 안 좋죠. 어머니는 회복하신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하지만은 제가 크는 동안에 늘 술을 끼고 사셨죠. 저는 그걸 몰랐고 어머니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심각한 결과를 감내한 행동이 드레이크 인생 궤적을 바꾸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드레이크 그의 솔직함 사례에서 근본적인 솔직함이 부패하고 고장난 시스템 안에서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 미국 사회에서 드레이크의 인종적 계급적인 특권이 그가 종전 거울을 극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레이크의 사례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가 가난한 유색 인종이었다면 결과는 꽤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 솔직함을 핵심 가치로 강조할 수가 있고 강조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환자들과 만나면 솔직함이 의식을 고양하고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죠. 더 좋은 그것을 만든다. 그래서 솔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능숙하셨다. 문제를 두 분이 제가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받아주진 않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돈이 있으면서도 제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비난은 절대 하지 않으셨죠. 편하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무언가를 해도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라서 정말로 그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DUI로 걸렸을 때 사실대로 말한 게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솔직하게 지낸 게 저 자신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네요.